모두가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노조법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도 이 법이 되면 이거는 불법 파업의 면허를 발급하는 법이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비판들이 모두 정당할까요? 사실일까요? 시대뉴감의 이번 회차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팩트체크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함이란 한 끝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뉴감입니다. 오늘도 노동기사를 취재하는 한겨레 남지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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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지난 회차에 이어서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까 해요. 이전 회차에 두리님이 여전히 궁금증을 이제 표현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이게 실제로 국회에 통과되면 막 기업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럼 한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보도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때요? 그 노동 담당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냥 정말 편하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엄살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제기하는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뭐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지만 뭐 수백 개 하청업체와 다 교섭을 해야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사업을 하느냐. 네. 예, 뭐 교섭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아주 중요한 뭐 공장 해외 이전이나 해외 투자 이런 결정도 다 노조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먼저 좀 수백 개 하청업체와 과연 정말 교섭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뜯어보면 일단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노사 양쪽에 지금 이 서로 대치되는 주장들이 오고 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준비하는 입법 이후의 후속 과정에서 마련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완전히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와 이제 뭐 하청 노조를 비롯해서 특고 노조 등과 이제 교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그럼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에 네. 대해서 그 방법론이나 뭐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좀 내놓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죠. 지금 이걸 만드는 단계고요. 전문가들로 풀을 꾸려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추측을 하면서 각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제 추측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막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지금 우려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사용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다 교섭할 의무가 생기는 건 맞죠. 맞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일단 한국의 하청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아요. 맞아. 노조 있는 기업 진짜 없어요. 근데 맞아요. 많이 없어요. 왜냐 이제 노조가 있으면 원청이 싫어해요. 네, 그래서 하청 업체에는 노조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 업계의 경우에는 그 개별 하청업체 단위에서 노조가 있는 게 아니라 하청 지회가 비정규직 지회가 있어서 네, 그 네. 지회에 이제 개별 업체들의 이제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우리가 대표 하청 업체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제 교섭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원청 노조랑 우리랑 지금 한 번 하는 거에서 우리랑 한 번 더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논의 중인 안 중에 하나가 뭐 또 어려운 말이긴 한데 교섭 창구 단일화가 하청 노조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정부도 그렇게 비인간적이지 않아서 기업한테 수백 번씩 교섭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교섭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게끔 사실 법에는 지금 돼 있어요. 노조가 이제 여러 개면은 이제 대표 노조를 선정해서 그 대표자들이 가서 교섭을 하라 이거죠. 근데 이게 하청 노조에도 적용이 되냐?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같이 단일화를 해야 되냐? 아니면 하청 업체들 간의 노조끼리 단일화를 해야 되냐? 뭐 애초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는 게 맞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지금 결정을 하려고 논의 중인 단계이고요. 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장관도 그렇고 이제 그 논의하는 이제 풀단에 소속된 이제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재계의 우려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게 이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재계 우려가
좀 과잉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렇게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우려가 나오기도 하죠. 이게 사용자 기준이 모호해서 모든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것 역시 그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좀 초래되는 혼란인 것 같기는 한데 모든 기업을 범죄자로 만든다 인즉슨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청했을 때 기업이 그걸 거부하면 이게 이제 법원에 가서 너네 그거 부당노동행위야 라고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진짜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해요. 근데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지금처럼 어떤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판단받게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방안들 중에 하나는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런 구제 신청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좀 신속하게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러니까 이 원청이 이 하청 노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맞느냐를 좀 그것에 대해서만 좀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기능을 주면 어떻겠냐. 뭐 이런 논의도 나온 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우려를 좀 과도하게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게 뭐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고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기업은 늘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거겠죠. 근데 역시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고 정부 지침이나 제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한다. 입법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사처벌을 한다는 건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가 되게 중요한 판단 요소거든요. 근데 뭐 원청기업이 나 사용자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해서 교섭을 거부한다? 약간 이러면 사실 처벌될 수는 없고요. 그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처벌을 받은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겨레에서 2017년에서 2023년까지 선고된 부당노동행위 형사 1심 판결 168건을 분석을 하셨대요. 아유, 고생을 하셨네요, 선배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여기에 좀 소홀히 했다라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15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15건 중에서도 3건은 선고 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1년 동안 실제로 단체 교섭을 거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해서 유죄가 선고받은 건수가 2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형사처벌의 허들이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막 법원이 무조건 이렇게 다 유죄 판결을 그렇게 쉽게 내리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노조들도 이렇게 단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바로 뭐 형사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과도한 우려,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더 반영된 그런 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노동쟁의가 확대돼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지난 회차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노란봉투법을 한다는 게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해도 그래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된다고 지연님이 짚어주셨었는데 이게 막 그렇게 대상이 확대되면 불법 파업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당장 파업을 해라 이거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이다이 뜨는 장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여서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불법 파업이라고 명명하는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기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계속 이 노란봉투법의 시작이자 계기가 된 쌍용차 사건을 돌아보면 그때 당시 이분들이 불법 파업이라고 됐던 거는 그 정리해고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받아서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그렇게 억대 손배소를 회사가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노동자와 가족들이 좀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까지도 좀 발생을 해서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리해고나 뭐 해고와 다름없는 사업장 폐쇄, 사업장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도 이 노사가 교섭을 정당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경영상에 필요한 선택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희가 정리해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었냐라고를 가지고 사실 다툴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이게 그러니까 파업의 범위가 합법 파업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라서 그 불법 파업이 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우려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파업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 조합원들이나 이제 노동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에 교섭권이 없었던 하청 노조나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파업을 했던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된다. 원청이 대화하자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결국 거리로 나서고 불법 파업인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법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원청이 대화하러 나온다는데 왜 파업을 하냐. 우리도 힘들다. 그리고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업하면 돈 못 받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게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받는데요. 예. 정말 대화를 하자고 파업을 했던 거라서 이분들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대화의 장이 열리면 파업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물론 교섭 과정에서 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파업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과연 노조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화는 양자가 다 있어야 하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사용자 측에서 막 파업이 늘어날 거다, 불법 파업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어떤 귀저에 깔린 의도나 어떤 생각을 좀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과연. 그러니까 교섭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막 파업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기저에는 이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저는 어떤 의도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사회의 공포를 약간 조장하는 워딩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거든요. 근데 경영권이라는 말은 그거는 그 CEO 개인의 권리이지 뭐 헌법에 보장된 권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저는 저의 이상적인 믿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일하기 좋은 나라가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가 저는 오히려 경영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제가 CEO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단체 교섭이 파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단체 교섭을 조금 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기도 했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배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거는 기존에는 이제 어려운 부진정 연대 책임에 의해서 이제 손해 인정 금액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들이 그 손배 책임 금액을 모두 공히 같이 부담해서 됐다면 이제는 그거를 개별적으로 책임을 산정해서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계속 쌍용차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하나오션 얘기를 좀 해보면 2022년 하나오션이 하청 노조가 파업을 했다면서 책임을 물으면서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배소를 낸 적이 있어요. 470억 원을 갚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과도한 금액의 손배를 청구를 하는 거는 사실상 약간 입막음 용도, 그러니까 행위하지마, 노조하지마, 사실상 그런 괴롭힘 그리고 압박을 주는 거죠. 계속해서 너네 이래도 계속 파업할 거야? 너네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괴롭힘 목적의 손배소를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왜냐면 회사도 이들이 470억 원을 갚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행위를 좀 막아보자. 대신에 너희들이 같은 테이블에 올라서 정당하게 협상을 해라. 라고 좀 권리를 문을 좀 열어주는 게 노란봉투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번에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이 노조를 와해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고 좀 이렇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기하는 손배소 자체도 금지를 명시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항이 이제 기업이 손배소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취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배소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다. 약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법조항에서는 좀 어색한 듯한 그런 문구가 네. 들어가 있기도 한데 이게 왜 들어가게 됐냐면 이제 기업들이 자꾸 아니 우리가 손해를 입은 건 맞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주주들이 우리 배임으로
고소할 수 네, 있죠. 고소할 수도 있다. 우리 경영진 그럼 배임죄로 고소당한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니 제가 알기로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길을 터준 거죠. 자, 법에 이제 이거를 이제 취하하고 면제해줄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배임 우려를 조금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넣은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현대제철이 그 이제 하청지회에 이제 제기했던 손배소를 취하하기도 했고요. 그 일부를 좀 그런 하나오션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꼭 법정에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좀 좋게 이게 기존에 쌓여 있었던 어떤 손배소 문제가 좀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네, 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네요. 이게 노조 천국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식의 어떤 근거 없는 주장들이 막 되는데 그 노조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빨갱이처럼 좀 부정적인 어떤 낙인 찍는 단어로 좀 사용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도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있는 직장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 단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개정안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노조가 교섭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가 있어야 이제 하청 노조가 조직돼 있어야 원청하고 이제 교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조가 있어야 이 노란봉투법에 적용을 받는 건 맞고요. 근데 다만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난 하청 회사 직원인데 우리 회사에 노조가 있어. 그렇지만 난 가입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청 노조가 이제 가서 교섭을 잘 해왔다고 한다면 그 결과 단체 협약이 좀 바뀌었다면 그게 그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 단체 협약을 적용받습니다. 그 노란 봉투법 때문에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로 떠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쪽이면 더 노동자의 권리를 잘 챙기니까 노란 봉투법 때문에 떠나는 거면 한국에 붙어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의 그 교섭 현황을 정확히 현실을 모르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논리가 조금 유치하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그 경영상 결정이라는 게 정말 무슨 그 교섭 의무가 늘어난다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로 협약을 좀 더 잘 이제 체결하고 준수하고 있는 게 맞고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벌 총수에 이입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내가 재벌 총수급으로 살 수 있는 분은 1%도 안 될 것 같은데 노동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 나오는 특히 온라인에서 떠도는 어떤 그런 주로 의견들을 보면은 다들 사용자인가? 다 노동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우려들도 해외로 떠날 거다 약간 이런 우려들도 다 저기 총수이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들게 만드는 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사용자 범위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제외되었는데 왜 제외 대상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이분들의 노동권은 누가 지켜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정정을 하면 이게 사용자 범위가 아니라 근로자의 정의에 이제 더 맞는 얘기 같고 기존에 지금은 이제 환노위 통과해서 지금 본회의 상정될 이 버전의 그 노조법 개정안에는 그 조항이 빠졌는데요. 뭐 이용호 의원이 이제 처음에 발의했던 안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정의를 좀 그렇게 특권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그 좀 정의를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었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번에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면 택배 기사님들, 그다음에 이제 정수기 점검원 선생님들,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데 이분들도 노조 만들어서 그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뭐 코웨이나 저기 CJ 대한통운이랑 교섭하자고 요구하고 교섭도 실제로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법원 가서 이제 소송도 하고 하시면서 한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도 이제 사내하청 노조뿐만이 아니라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면 그거를 적용받는 그 노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네. 그럼 현재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지금 약간 이 노동계에 묵혀져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다 짚어주고 계신 특고 문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네. 이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근기법이 소위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막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된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긴 거예요. 해요. 예. 근데 조직되어 있고 심지어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하청업체가 있다면 그렇긴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잠깐 근기법과 노조법 차이를 약간만 설명하면 근기법은 더 엄격하게 사실은 이제 엄격한 법이고 좁고 그래서 근로자 정의도 근로계약서 맺은 사람들만 근기법상 적용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노조법은 그거랑 달리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할 수 있고 교섭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왔었거든요. 판례상. 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인정해줘요. 그건 왜냐? 근기법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 거고 막 이거 연금도 들어야 되고 사회보험도 들어야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조법은 야 노사 너네가 자율적으로 잘 합의 봐가지고 좀 근로조건도 개선하고 니네끼리 좀 잘 해봐 얘기 이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노사 자치의 영역에 맡겨놓자는 취지의 법이라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좀 넓혀놓은 거죠. 근기법보다는. 그럼 기업체가 아닌 시골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개정안이라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 시골 농가 같은 경우도 이제 하청이 있거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노란봉투법보다는 근기법의 문제가 되겠죠. IT 스타트업들을 다니다 보면 야근을 진짜 밥 먹듯이 하거든요. 이런 걸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런 악습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거 사실 뭐 변호사님이나 뭐 노무사님의 그런 거를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근무 시간이나 어떤 그 계약의 형태,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거를 뭘로 하느냐는 사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하청업체여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그냥 IT 스타트업에 소속된 직원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가 IT는 보통 하청업체가 많지 않지 않나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지금도 노조를 통해서 교섭을 해서 단체 협약을 바꾸거나 하면 됩니다. 두리님이 제기해주신 질문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지연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대로 노란봉투법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거나 확대하자라기보다는 그 노동조합이 특히 우리가 말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나를 고용하고 나에게 업무 지시를 주고 있는 원청 기업과 좀 더 한 책상에서 우리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 장을 공식적으로 마련해서 넓혀주자. 약간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지연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신 대로 우리가 하청 노동자인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가 그 여부를 조금 더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조금 더 보장해주고 노동조합을 통한 권리 요구를 조금 더 넓혀주고 원활하게 해주는 법이라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만능이 아닌데 사람들이 떠드는 거 보면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온라인에서 떠도는 얘기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모든 노동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우리나라의 이 모든 산업이 다 망할 것이다. 약간 이 양극단의 얘기들만 자꾸 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저는 노동자니까 이게 당연히 통과돼야 되고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법인데 사측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좀 궁금해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한다고 망할 기업이면 장사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직전에 기업도 출입하다 왔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교섭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섭 협상이 잘 안 되면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공장을 한번 멈춰 세우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막 수십억, 수백억이 깨지니까 그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거는 이제 너무 그렇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업의 우려는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 그 노사 관계가 그동안 너무 대립적이었고 이제 서로 좋게 교섭이 잘 돼서 뭔가 노조도 기업 입장을 좀 이해하고 뭐 기업도 막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려고 하고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약간
불신의 네, 늪이 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막 너네 뭐 이거 통과되면 막 다 파업한다고 할 거지. 막, 못 믿는 거지, 못 네, 믿는 거지. 막 맞아.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오히려 통과가 돼서 좀 사람이 얼굴 보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서로 그렇게 막 노조도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회사 망할 정도로 그 요구를 할까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맞아요. 텐데. 예. 사실 회사가 또 운영이 돼야 예. 노동자들도 자기 월급을 버는 건데. 그래서 네. 사실 이 단체 교섭이 열리면 경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노조가 듣거든요. 이제 네. 어떤 상황인지에 네. 대해서 이제 그걸 토대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좀 일단 법 시행이 되고 좀 오히려 대화하는 장이 마련되면 이런 어떤 걱정과 우려, 뭐 근거 없는 이런 두려움, 서로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연님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러니까 노동 이슈의 역사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억나는 어떤 이 노사 관계에 대한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엔 거의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거의 그냥 서로 폭력으로 일그러진 그런 장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한쪽은 되게 격렬하게 그거를 하는 쪽이 있고 그거에 또 사실 그렇게까지 격렬해진 원인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협상 테이블에 성실하게 앉지 않아서인데 그거를 보면서 또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쪽이 있고 그게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라는 어떤 이런 스텝보다는 그냥 서로 싸워서 너네 말 절대 안 들어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만 경험이 저희가 쌓이고 그러니까 협상한다라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경험이 많이 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신의 늪이 좀 오히려 좀 해소되는 창구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조선 그 하청지회 한 노조원분이 해주신 말씀인데 그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6년, 7년 연속 무분규, 그러니까 네. 쟁의행위로 파업하지 않고 잘 마무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남는 막 언론이 주목하는 막 굉장히 어떤 좀 불법 파업의 장면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청이 대화 테이블에 아예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막 어딜 점거하고 농성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그렇게 좀 무분규로 이제 그런 그림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두려워하기만 하는데 기업들이 느낄 만한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 없을까요? 요로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기업에서도 이게 그런 사례가 쌓이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기억은 어느 세월에 쌓이나. 물론 그렇죠. 희망 회로를 어느 세월에 돌린다면 쌓이겠냐. 이렇게. 근데 솔직히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협상도 이게 저희가 아름답게 얘기하지만 협상이란 거는 정말 치열하고 피 그쵸. 튀기는 그거잖아요. 노사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서로 좀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이제 저희도 이제 노사 관계가 조금 이게 사실 지금은 기업별 교섭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 산별 교섭으로 나아가고 좀 더 이렇게 노사 어떤 관계나 어떤 이런 협상의 구조가 좀 더 선진화되는 그런 데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기업에 좋은 일인지는 시행되면 지켜보는 걸로. 네네네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음을 하는 시점에는 사실 이게 국회를 통과할 것이 아니다라고 장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지금의 정치적 어떤 상황과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 여당의 의지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 수를 고려를 하면 사실 8월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연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지침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거기서 또 이제 또 치열한 논의와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장이 마련될 거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노사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어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더 원활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런 법안 제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게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법이니까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 아니면 일단 뭐라도 통과시킨 후에 차근차근 개정시켜서 완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교차하잖아요. 중대재해법 논의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다혜님부터 혹시. 그러니까 뭐 제정이든 개정이든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만들 수도 없고 무슨 법안을 만들든 혹은 고치든 사실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그럴 거면 일단 뭐라도 그러니까 반발짝씩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반발짝씩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기억을 하는 건 이건 뭐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예전에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이제 통과되는 과정을 전 취재를 했었는데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안을 고치는 것보다는 법안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되게 어렵고 법안도 이 기본법이라는 게 뼈대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거기에도 사실 한계가 없지 않아요. 그 기본법의 그 구문을 보면은 좀 아쉬운데 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래도 제정보다는 개정이 쉽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개정 논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만들어지는 게 낫다. 그리고 사실 그때 어쨌든 만들어짐으로써 아쉬운 문구들이 있다 손 쳐도 예를 들어 거기에 뭐 2차 가해에 대한 어떤 행위가 처음으로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는 어떤 의의도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저는 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저는 네.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리고 냉정하게 정치적인 어떤 계산도 고려를 해보면 무조건 정권 초기에 해야 돼요. 사실은 정권 초기에 그리고 지금처럼 여당도 다수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이런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최상단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의지가 있을 때 그런 어떤 제도적인 환경도 좀 이게 충족이 돼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자. 저는 약간 이쪽이긴 합니다. 지연님은 어때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막 어느 한쪽에서 생각하기 완벽한 법이라는 건 사실 위험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모두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른 것인데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만족한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에서 어떤 법이 작동을 하려면 사실은 사회적인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사회적인 인식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처법 같은 경우도 만들어놨고 그 이제 벌금형 같은 것도 상한을 이제 막 50억인가까지 그 상한을 올렸죠. 열어놨는데 네, 네. 법원에서 사실 판결 나오는 거 보면은 막 1억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판사들의 그 인식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공감대나 그 인식 수준과 크게 이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일 텐데 그게 뭔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너무 이 말도 참 계속 말하면서 슬픈데 너무 앞서 나가면 작동하지 않아요. 법이 현실에서. 결국 작동하지 않는 법이 되어버려서 힘을 잃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변화는 느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두리님도 근데 모두가 후자를 택할 거라고 예상하셨죠? 맞아요. 두리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질문을 생각했냐면 한창 중대재해법 이야기 나왔을 때 트위터에서 반쪽짜리 법이라서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이거라도 일단 해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된다. 죽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저랑 비슷한 성향의 진보적인 성향의 친구들이 계속 이거 갖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네요. 저는 언제나 인생은 타이밍이다. 법안도 타이밍이다.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래서 저도 후자를 택했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 우리가 좀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그리고 이제 떠도는 주장들에 대한 어떤 팩트체크의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2회차에 걸쳐서 한 내용들이 노란봉투법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사실 노동자 산재 사망 기사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고 뭐 저희도 노동자로서 조금 더 어떻든 그러니까 행복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정당하게 노동할 수 있는 장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세상이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다정한 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연 기자님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출연해주신 소감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현장에서 매일 취재하다 보면 오늘은 노란봉투법 취재하고 또 다음 날은 건설 산재 취재하고 이렇게 좀 그때 발생하는 이슈에 이제 휘말려서 이제 어떤 이슈를 좀 진득하게 들여다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오늘 좀 출연하는 거 계기로 저도 좀 사실은 기존에 이제 공부했던 것보다 좀 더 몇 가지 찾아보고 할 수 있어서 좀 더 좀 잘 알게 된 것 같고 스스로도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연 기자님이 최근에 책을 내셔서 제가 사인 받으려고 오늘 책도 사갖고 왔는데 책 홍보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떤 책이죠?
어떤 사실 책이죠? 지연님이 이 노동 출입하기 이전에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기업을 출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쓰신 책이 하나 있죠. 제가 경제산업부에 좀 오래 있었는데요. 3년 정도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기업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금융권을 좀 출입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노동 출입하게 될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 출입할 때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상태로 시작을 하면서 좀 좌충우돌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재테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재테크를 할 때 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런 걸 어디서도 못 배웠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담아서 좀 쓴 책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재테크 개론서, 재테크를 하는데 필요한 금융 지식 개론서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또래 뭐 2040 여성들이 좀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혼나는 기분이 안 들면서 돈 얘기를 하고 돈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재미있을지는 판단은 독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제목이 뭐죠? 제목은 저희 연재 제목은 쩐화위복이었고요. 그 책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돈 공부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돈 공부. 지현님 요새 재테크는 잘 되고 계세요? 노코멘트. 그 쩐화이복이라는 시리즈를 같이 연재했던 기자분들과 같이 쓰신 거죠. 네네, 그 3명이 같이 썼습니다.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노란봉투법 다룬 회차를 통해서 뭐 여러분의 하루에도 다정함이 조금이나마 좀 리필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가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언제나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대뉴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다혜, 둘이 수연, 지연이었습니다. 안녕.